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하기 전 검찰이 청와대와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청와대 정책실 산하 국토교통비서관실과 타다 기소 문제를 논의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닷새째를 맞았지만 실종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영입하려다 보류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 진출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비난하며 80년대 인권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깜짝 환담을 나눴습니다. 사전 조율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11분간 단독 환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인 윤지호 씨를 강제 귀국시키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여권 말소 등을 외교부에 신청하고 윤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곧 미국과 실무회담을 재개해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음주를 미화하지 않도록 앞으로 연예인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식의 주류 광고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최근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걸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계속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청와대와 미리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의 기소 방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타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비서관실에도 전달됐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타다 기소 이전에 청와대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에게 확인해보니 검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당시 검찰과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타다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비서관실에도 의견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타다 기소 방침을 놓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는데 관련 협의는 민정수석실을 거쳐 타다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비서관실에도 전달됐고 이후 기소는 하되 기소 직전에 알려달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법무부를 통해 검찰이 타다 기소 방침을 밝히며 정책 조율 상황을 문의했을 때도 역시 민정수석실을 통해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국토교통비서관실 관계자의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비서관실은 노영민 비서실장 산하의 민정수석실과 달리 김상조 정책실장 산하의 경제수석실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기소 이후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타다 기소에 당혹감을 느꼈다며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SBS는 국토교통비서관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타다 문제는 택시업계와 갈등이라든지 또 새로운 서비스를 둘러싼 규제 이런 걸 넘어서서 노동권 측면에서도 짚어볼 게 있습니다. 물론 시민 입장에서야 더 편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즉 노동자들의 권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타다 관련 법인과 대표자 등을 기소하면서 타다를 택시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택시 운전에 대한 파견 근로는 법률로 금지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타다 운전자 9천여 명 중 파견업체에서 파견받은 것으로 알려진 노동자 약 600명에 대해선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를 타다에 추가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청이 결과를 정리해 사건을 넘기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견 근로자 외에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자 8,400명도 문제입니다. 검찰은 타다 관련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들이 운전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승객 대기 지역 등을 관리, 감독했다고 밝혔는데 사용자로부터 업무 과정에 대해 지휘 감독을 받거나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지정받을 경우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걸로 보이고 임금 부분에 관해서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직접 고용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서비스가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타다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경우 배달 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 전반의 노동권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검찰이 오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사표를 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2년 전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을 때 몇몇 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를 비롯해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만 수리됐고 그 뒤에 국회를 거쳐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한 특별감찰반원이 당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금융위원회와 업체 한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업체 4곳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국장으로 일할 때 유착 의혹이 불거진 업체들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자녀 유학비 등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금융위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금융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유 전 시장의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이 포착돼 조국 민정수석까지 보고됐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며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해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이 감찰 무마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영입하려고 했다가 당 안팎의 논란이 일자 보류했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네, 자신이 공관병한테 갑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군 인권센터 그 시민단체 대표를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박 전 대장은 이거 말고도 국민 눈높이와는 다른 말들을 쏟아내면서 스스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백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찬주 전 대장은 한국당 입당은 황교안 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고 오늘 회견도 황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고. 군대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절박감에서 시작했다며 총선 출마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논란은 공관병 갑질 의혹을 해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지휘체계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였던 삼청교육대를 언급하자 임태훈 소장은 탈법적 삼청교육대를 운운한 건 충격적이라며 박찬주와 황교안,
반인권의 마스코트 한 쌍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상황 반전을 노린 회견이었지만 시대착오적 인식을 드러내며 스스로 자질 논란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자, 이 기자회견 이후에 비난이 더 커지자 한국당은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박 전 대장을 귀한 분이라고 했던 황교안 대표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노유진 기자입니다.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한다는 박찬주 전 대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군사독재와 냉전의 추억에 빠져있는 구시대의 정당 자유한국당에 딱 어울리는 구시대의 인재입니다. 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국민을 향해 윽박지르는 장군의 갑질 앞에서 우리는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삼청교육대를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영입 철회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황 대표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안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 50 공안검사 출신이 50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에 황 대표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기자회견 전만 해도 영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한국당 주변에서 돌았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말씀은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결국 영입 불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박 전 대장 영입 배제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응급 환자를 태우고 가던 헬기가 독도 근처 바다에 떨어진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실종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헬기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다로 떨어지는 영상을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봤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 해경은 그런 영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현남 기자입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오늘. 실종자 가족들의 새까맣게 타들어간 마음이 수색 당국에 대한 원망으로 터져나왔습니다. ROV라는 게 하나만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진짜 하나만 있어서 그거 하나에만 의지를 하는 건. 가족들은 당국의 브리핑을 들을 때마다 울분을 토했습니다. 다 알아보겠다, 모른다라는 말씀밖에 안 하셨는데 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초과가 되고 하는지. 헬기를 인양하는 과정에 시신 한 구를 유실했다는 발표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날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다로 떨어지는 동영상을 일부 가족들이 봤다는 말이 퍼졌지만 해경 등 수색 당국은 추락하는 영상을 확보했거나 제공한 적이 없으며 KBS에서 찍은 영상도 이륙 전까지가 전부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빈소도 차리지 못한 채 장례식장에 머물며 오열했습니다. 했다고 확인해서 수술에 처리해버리면 저쪽은 더 약해져서 우리만 이렇게 분양하고 나오면 더 안 됩니다. 다른 쪽 지금 시신이 안 올라온 쪽이 소방청은 수색 과정을 지켜보며 합동분향소 설치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강원 동해시 동해해양경찰청에서 SBS 전연남입니다. 해군과 해경은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헬기의 블랙박스와 음성 기록 장치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독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TBC 이종훈 기자, 야간 수색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독도 서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서도 맞은편 동도 앞쪽, 그러니까 헬기가 추락한 곳 위쪽에서 조금 전까지 조명탄이 터지면서 주변 바다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지금은 독도 뒤쪽에서 조명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파고가 낮아지면서 수중 수색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색 당국은 오늘 저녁 브리핑에서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와 음성 기록 장치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장치는 헬기 꼬리 119라고 쓰인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 헬기 동체가 있던 곳에서 114m 떨어진 수심 78m에서 헬기 꼬리 부분이 확인된 겁니다.
수색 당국은 오늘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그 뒤에 꼬리 부분을 인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도 남동쪽 바다 위에서는 헬기 연료통과 연료통 덮개로 보이는 부유물 2점도 찾았습니다. 수색 당국은 오늘 낮 독도 연안에 잠수사 67명을 투입해 수중 수색을 벌였고 드론 2대를 띄워 독도 주변 해안가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청해진함은 어제 인양한 동체를 포항항에 내려놓고 다시 사고 해역인 독도로 오고 있는데 밤 9시 30분쯤부터 다시 수중 수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밤 해상 수색에는 함선 15척을 투입하고 해경과 공군의 항공기 넉 대가 조명탄 300발을 투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독도에서 TBC 이종웅입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베 일본 총리와 11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두 정상이 회의장을 오가며 인사 정도를 나누는 선에서 그칠 거란 얘기가 많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로 말 그대로 깜짝 환담이 성사됐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장에서 다른 정상들과 얘기를 나누던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가 다가오는 걸 보고 옆자리로 이끌었고 아베 총리도 이에 응하면서 자연스레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워낙 즉석에서 성사된 만남이라 통역도 일어 한국어 통역사가 아니라 원래 옆에 있었던 영어 통역사가 맡았습니다. 11분, 약식이긴 해도 이렇게라도 얘기를 나눈 게 지난해 9월 뉴욕 유엔 총회 이후 1년 1개월여 만입니다.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대화를 통해 양국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최근 진행 중인 외교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했고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는 어색하게 8초 악수만 나눴던 두 정상.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목전에 두고 머리를 맞댄 게 실질적 협의와 합의 도출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될지 두 정상의 기본적 의지는 확인됐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방콕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네, 현지 취재기자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방금 전해드렸는데 그럼 일본 반응은 어떤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성재 특파원, 우선 일본 언론들은 오늘 두 정상 대화에서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일본 언론 보도의 머릿줄은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원칙적 입장이란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보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이보다 덜 비중 있게 그것도 청와대의 발표를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에는 이견이 없지만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주체는 한국이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에선 오늘이 휴일인 탓에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온도 차이가 여전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이제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 국회의장을 만나지 못했다면서요? 네, 한 나라의 의회 수장이 방문을 했으면 그 나라 의회 수장을 만나는 게 보통인데 이번 방일에선 일본 참의원 의장이 문 의장과의 양자회담을 거절했습니다. 일왕이 위안부 문제를 직접 사죄해야 한다는 지난 2월 문 의장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G20 국회의장들이 오늘 일본 의사당 중앙홀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가 을사늑약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이 있는 곳이라 논란이 됐지만 국회 관계자는 주최국의 의전 계획에 따르는 게 외교 관례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희상 의장은 일본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법원장 공관을 보수하면서 그 예산이 부당하게 전용됐다고 저희가 지난해 10월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다른 예산에서
4억 7천만 원을 끌어와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남동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입니다. 2년 전 리모델링 공사에 국회에서 받은 예산보다 6억 7천만 원이 초과된 16억 7천만 원이 쓰였는데 그중 4억 7천만 원이 부당하게 전용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기재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 예산에서 2억 7,800만 원, 노후관사 유지보수 예산에서 1억 9,600만 원을 가져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계약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업체와 계약해 전체 16억 7천만 원의 공사비가 적정했는지 따질 수조차 없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 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조정실 소속이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회계검사 부서를 예산집행부서에서 분리할 것도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대법원장 공관은 관사에 준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됐던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공관 거주 문제는 내규에 가족 거주 금지 규정이 없어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넘게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오늘 경찰의 법 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흐릿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며 자청한 건데 윤 씨 측은 당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옥살이한 뒤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 씨. 오늘 네 번째 경찰 조사에선 법 최면을 자청했습니다. 최면 반응성 검사 등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실시하는 최면 수사 기법으로 흐릿한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려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거나 몽타주를 작성하는 데 효과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 최면으로 얻은 진술은 그러나 통상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윤 씨 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당시 수사관들도 최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질 신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최면 수사를 해봤으면 저도 생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 씨 측은 윤 씨가 오늘 최면 상태에서 당시 일부 상황을 그림 그리듯 진술했지만 결과가 기대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면은 특성상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뿐 아니라 억울함이 강할 경우에도 잘 걸리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 측은 또 당시 수사기관이 윤 씨가 범인이 아니란 정황을 알면서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책상이 있고 거기에 또 책꽂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불편한 다리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다음 주 중반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 8차 사건 수사 결과만이라도 재심 청구 전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성에선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학생 시신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1차 수색을 마친 경찰은 공원 일대를 다시 파헤쳐 피해자의 흔적을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지호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윤 씨를 강제 귀국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권 말소를 위한 절차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도 신청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목격자를 자처했다가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윤지호 씨. 지난 4월 출국 이후 캐나다에 머물며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윤 씨 여권 말소 전 단계로 여권 반납과 추가 발급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오늘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윤 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피의자가 해외에 머물 경우 적색 수배를 요청한다며 인터폴 결정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현재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허위 증언으로 1억 원대 후원금을 모았다는 사기 혐의와 자서전 집필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 모두 5개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후원금 중 단 1원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건강 문제로 캐나다 현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가해자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현지 경찰이 여성 동료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을 다른 동료들과 돌려봤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고 확인하면서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 한 경찰서 A순경이 받는 의혹은 성관계 영상 유포입니다. 동료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다른 동료 경찰들과 공유했다는 건데 경찰이 이 영상을 직접 봤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문으로 돌던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성범죄의 무게를 두고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순경의 휴대폰과 집 컴퓨터,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일단 A순경이 해당 영상을 동료들과 돌려본 것으로 의심되지만 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있는데 그 행위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NS에 올린 것은 반포로서 처벌됐고 같은 조항으로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도 전시로서 같이 처벌됩니다. 경찰은 피해 경찰관과의 격리를 위해 먼저 A순경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A순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한 달 전에 내리막길에 세워둔 미니버스가 아래로 굴러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운전자가 버스를 멈춰보려다가 벽과 버스 사이에 끼이기까지 했는데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제보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서울 동작구의 한 골목길. 내리막길에 미니버스를 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몇 걸음이나 갔을까? 버스가 길 아래로 구르기 시작하고 당황한 운전자가 차로 달려갑니다. 버스는 담벼락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고 충돌 소리에 놀란 한 시민이 버스 주변을 살핍니다.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 급히 손짓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버스와 벽 사이 끼인 운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버스를 밀어 틈을 만든 사이 벽에 끼었던 운전자가 차에 올라 버스를 뒤로 물립니다. 차량은 이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와 이곳에서 멈춰졌습니다. 지금도 현장엔 이렇게 차량이 긁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리막길에 세운 미니버스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담벼락에 끼인 운전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면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호흡이 불가능하시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다행히 사고 차량 근처에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관심이 피해를 막은 겁니다. 그 당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왜 운전자가 안 보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주차를 잘못해서 사고 났다든지 하면 운전자는 반드시 내려서 한번 옆을 보거나 해야 되는데 정성훈 씨의 외침에 내일처럼 달려와준 주변의 도움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힘이 됐습니다. 주변에 계시던 분하고 이제 바로 달려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서도 남의 일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작지만 따뜻한 관심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전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6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고유정의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할 검찰의 새로운 증거들이 공개됐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나는 모습은 변함없었지만 법정에서의 고유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 검찰의 증거엔 고개를 돌리며 확인했고 책상 밑에선 반박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감기약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동시에 처방받았지만 감기약은 그대로인데 수면제만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남편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고유정의 주장과 달리 함께 카레를 먹었다는 아이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혈흔이 튄 모양을 분석한 결과 고유정은 최소 15차례 이상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직후 고유정의 전화 통화 내용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고유정은 전화를 걸어온 펜션 주인에게 아들을 재워야 한다며 웃으면서 말했고
대화 내용을 들은 법정 방청객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례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유족들은 사건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밝히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형님의 목숨은 지키지 못했지만 명예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주 뒤인 오는 18일로 정했습니다. 다음 기일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심 공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검찰이 구형할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지난해 연이은 화재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BMW 차량에서 최근 또 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화재까지 일주일 사이 6건인데 리콜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용인시의 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BMW X6 모델입니다. BMW 차량 화재는 일주일 새 벌써 6건째로 6대 중 3대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부품의 결함이 확인돼 리콜 조치를 완료한 차량이었고 나머지 3대는 리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만 대 넘는 대량 리콜을 불렀던 화재는 배기가스를 식히는 재순환 장치, EGR 쿨러의 균열로 생긴 침전물이 원인인 걸로 결론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화재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와 달리 발화된 곳이 제각각이고 화재 차량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 원인이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선 BMW가 그동안 진행한 리콜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는 부품인 플라스틱 흡기더기관을 교체만 할 게 아니라 금속 재질로 바꿔야 했다는 겁니다. 흡기 매니폴드를 그걸 갖다가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이나 철판으로 만들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BMW 코리아는 최근 6건의 화재는 모두 EGR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리콜에서 교체되는 EGR 개선품이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앞으로 이런 소주병에서는 인기 연예인들의 사진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쓰는 게 음주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정부가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 진열된 소주병마다 광고 모델인 인기 있는 여성 연예인들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의 눈길을 더 끌게 마련입니다. 혐오 사진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담배값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술 광고도 좀 담배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그런 광고로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먹어서는 안 좋겠다는. 여성 연예인 사진 광고가 음주를 미화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술병에 연예인들의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주류 광고에서 음주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을 추가해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뺀다고 해서 실제 음주 감소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먹는 거지 여자 연예인이 없어진다 해서 술 소비량이 그래서 그거랑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음주운전 등 음주 폐해가 커지는데도 한국의 관대한 음주 문화는 여전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파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금연 정책처럼 음주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언론사라든지 민간단체가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5년 동안 93억 원을 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돈은 다 결국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올해 초 한 종합일간지가 주최한 이른바 브랜드 시상식에서 한 지방자치단체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도시 비전 슬로건 부문입니다. 그런데 시상식 직전 이 신문사는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4월 9일에 열흘 전인 3월 29일까지 800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지자체 243곳과 공공기관 307곳을 조사해보니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됐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 반 동안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1,145건의 상을 받으면서 93억 원을 냈습니다. 언론사 상도 남발됐고 상 받는 과정에서 세금도 허투루 쓰인 겁니다. 지자체 가운데는 전북 고창군이 3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냈고 공공기관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민연금공단 순이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장은 이렇게 받은 상을 자신의 선거 공보물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특정 언론사 소수가 비슷한 상을 굉장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뭐 악용하거나 노골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를.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 받는데 세금을 쓰는 관행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지만 심의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단 10곳뿐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미국과 정상회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으로 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했던 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북한의 기술로 텔, 즉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기 어렵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으로 논란이인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ICBM 발사 방식을 이동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 거치를 하고 ICBM을 발사한다. 이것도 결국은 이동식이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요. 북한은 2017년 9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 장착한 채 쐈습니다. 그런데 ICBM인 화성 14, 15형은 발사 차량에서 분리한 뒤 별도 장치인 지상 거치대에서 발사했습니다. 두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을 뿐 모두 이동식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지상 거치대를 텔에 붙이고 발사를 하면 발사 준비 시간을 다소 줄일 수는 있지만 분리를 하면 텔이 공격을 받거나 화형 손상을 줄일 수 있어 생존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국방부 입장도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정원과 같습니다. 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발사를 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군사 기술적인 노력을 지속했을 것이라며 북한의 ICBM 이동 발사 기술이 개량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허가가 취소된 고울관절염 세포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변경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함께 각종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SBS 취재 결과 일본의 제약회사가 코오롱 생명과학 본사와 연구시설을 가압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2016년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 다나베에 인보사 기술을 수출하는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 12월 미쓰비시 측은 코오롱이 계약 사항과 달리 위탁 생산업체를 변경했다며 계약을 파기했고 250억 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에 제기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국내 법원 3곳엔 코오롱 생명과학 마곡동 본사와 충주 김천의 공장 건물과 토지 등 모두 144억 원대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최근 미쓰비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이웅열 전 회장과 이우석 대표 자택 등을 가압류한 바 있습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줄소송이 예고가 되어 있고 따라서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무자력이 될 위험이 있고 인보사 허가 취소 후 코오롱은 해외 제약사들의 잇따른 공급 계약 취소, 그리고 정부의 R&D 자금 환수 등으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세포 변경 사실을 고의로 숨기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 보고받거나 지시하셨습니까? 피해자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내 집을 정부의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는 주택연금 인기가 많은데요. 조기 은퇴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서 가입 가능 연령이 낮아집니다. 자세한 내용 한승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79살 김홍칠 씨는 지난 2015년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65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외에 큰 수입이 없는 김 씨에게 주택연금은 주요 소득원입니다. 세계 여행이나 이런 데 다니지 못할지언정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두 식구가 그냥 먹는 거는 먹고 살으니까.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자신의 집에 평생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60세 이상, 시가 9억 원 이하 집을 하나만 가진 경우가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 9월 기준으로 6만 8천 명이 가입해 월 평균 10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60세인 기준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두는 나이가 남성의 경우 평균 51.4세인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빨라야 62세여서 소득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퇴직하면 소득이 이제 좀 끊어지지 않습니까?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이 가입을 좀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입 연령 낮추는 건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시가 9억 원 이하 기준을 없애거나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SBS 한승호입니다. 중국에서는 얼굴만 확인하면 되는 안면 인식 기술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을 감시당한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은데 이번에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문을 연 베이징 따신공항. 발권과 보안 검색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해 수속 시간을 줄였습니다. 광저우의 지하철에선 승차권 없이 얼굴로 자동 결제되고 무인 편의점은 천장의 카메라로 고객의 얼굴과 행동까지 인식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인의 실생활에 적용된 겁니다. 하지만 2억 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와 안면인식이 결합하면서 낱낱이 감시당한다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횡단보도 앞인데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찍어 공개하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무단횡단 횟수까지 나오는데 안면인식으로 특정인의 행적까지 추적한 겁니다. 대학교 강의실에까지 안면인식 시스템이 설치돼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은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장성의 한 대학 교수는 자신이 연간 이용권을 구입한 동물원이 안면 인식에 협조하지 않은 고객의 입장을 금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动物园去强制要求这个游客必须要进行人脸识别，我觉得就显然是违反了消费者权益保护法的规定的。 나라가 개인을 속속들이 지켜보는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안면 인식이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에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